암 환자분들한테 말씀 제가 드릴 때 항암하시는 중에는 설탕물도 상관없다 드셔라, 아이스크림도 상관없다 드셔라, 그냥 강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암이 안정기에 됐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좀 가려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이제 흔히 하이프라고 말하는 그런 치료 장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하는 질환이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같은 자궁 양성 질환이랑 그 다음에 간암, 췌장암, 전이암 같은 암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다 보면 이제 자궁 같은 질환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나면 한 번 치료로 이제 질환이 다 깨끗하게 낫고, 또 임신 안 되던 분들이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움트고 어떤 초록 색깔의 그런 이미지인데, 암 환자분들은 주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좀 사기, 전이암, 좀 진행이 좀 많이 된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죽음이라는 걸 갖다가 항상 좀 마주대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할 때는 뭔가 좀 느낌이 좀 약간 무채색, 그리고 또 어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무겁게 그렇게 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어떤 대비가 극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암, 말기암 환자들이 특히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기, 2기 같은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 그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기, 2기 때는 이제 근치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넓게 과감하게 수술을 좀 잘라내고 필요하다면 보조적으로 항암, 방사선을 해서 어떤 그 치료에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기암 환자분이 저한테 올 일은 없고, 혹시 간혹 오신 분들도 있어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나 이렇게 자르기 싫어하고 오시면은 제가 어떤 데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어쨌든 간에 대학병원으로 다시 보내드리고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좀 전이가 됐을 때, 또는 이제 암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항암만 합니다. 근데 항암만 가지고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어떤 증세라든지 또는 생존 기간을 좀 늘리는데 좀 도움이 좀 잘 못 될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환자분이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와 더불어서 하이프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합니다. 사기암, 말기암 환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치료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사기랑 말기는 약간 좀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기는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이제 원발 암에서 벗어나서 다른 장기에 가 있으면 사기라고 합니다. 이제 말기라는 거는 그런 사기암 환자들 중에 암이 좀 진행이 많이 되면 정상 장기의 기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랑 말기는 좀 다르고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맞습니다. 그럼 좀 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자궁 근종 환자분들, 자궁 성근증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나는 걸 저는 즐겨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어, 이번 한 번 치료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볼 때 굉장히 야, 한 번 치료 꼭 받아. 잘 돼. 이런 마음가짐인데요. 암 환자분들을 만나 뵐 때는 좀 처음에 피했던 것도 맞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동생이 암으로 좀 죽은 경험이 있어서 한동안 좀 더 암 환자를 제가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기든 어떤 사기든 그 진행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어떤 전이암, 사기, 어떤 죽음을 좀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는 좀 마법적인 치료를 좀 추구하는 경향을 또 찾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이라는 건 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얘기할 때,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과 얘기할 때 진료실에서는 제가 뭘 좀 신경을 제일 많이 쓰냐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대치랑 내가 하실 수 있는 거랑 그 간격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질병 그 자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꽤 큽니다. 암 치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부담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건 재정이 그래도 잘 받쳐주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면들도 있고요.
병을 좀 길게 갖고 갈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당연히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갖다가 앞두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답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가 어떤 암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어떤 의료계라든지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까지는 암 환자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 본인보다도 더 힘든 거는 암 환자분들 가족입니다. 특히 배우자라든지 또는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암 환자분들을 모시고 진료보고 또 집에서 케어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적인 상담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암 환자 보호자에 대한 어떤 정신의학적인 지지가,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건 꼭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암 환자 보호자 역할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하지만 되게 암 환자분들이 병실에 들어가 있거나 시술 준비하고 있을 때는 또 보호자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보호자분들이 많이 피폐하고 힘들어합니다. 뭐 우리가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김병의 아들도 힘들어하고 마누라도 힘들어합니다. 암 환자 가족의 심리적인 부분이 암 환자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저도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희들 환자 한 번이라도 그냥 더 들여다보라고. 그냥 너희들도 이제 집에 가서 꽃 키우다 보면 그냥 한 번이라도 왠지 더 들다 보면 꽃이 더 잘 피고 안 시들지 않냐고. 환자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저도 암 환자분들 보면 특히 이제 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보호자분들의 어떤 밝고 적극적인 지지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잘 버팁니다.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때 경험해봤던 얘기인데, 한 50대 남자였어요. 제가 수술 동의서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날 좀 저녁 늦게 갔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환자 혼자 있고 병실에. 동의서 받는데 왠지 되게 느낌이 쎄한 거예요. 환자는 되게 밝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막 뒤통수가 뭐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다음날 수술방에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알코올 중독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 검사상에선 괜찮았지만 간이 좀 약간 간경화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장에 그런 정맥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게 대장암 수술이었는데, 참 술 많이 마시면 대장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막 하는데 이 정맥들이 두두둑 뜯어졌어요, 수술 중에.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 지혈이 잘 되는데 이게 알코올성 그런 간질환기가 있다 보니까 정맥이 늘어난 게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고, 사실 동맥은 찢어지면 이제 동맥벽이 단단해서 잘 꼬매져요. 근데 정맥벽은 잘 못 꼬매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피가 차오르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뭐 사실 이제 마취과에서는 절대 테이블 데스라고 수술방에서 안 죽여요. 그래서 환자분 어쨌건 간에 그냥 닫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역할은, 레지던트 역할은 이제 보호자 접촉이에요. 왜냐하면 보호자분한테 이거 말씀을 드려야죠. 환자분 돌아가셨다고. 교수님도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교수님도 환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환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수님은 이런 법적인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어떤 의료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환자 보호자를 전화를 했어요. 딸, 형, 동생. 근데 저희들이 좀 놀랬던 게, 다들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 사람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딸마저.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뭐 꼭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가족들의 어떤 따뜻한 지지가 있으면 뭘 해도 좀 잘 되고 오래 살고, 뭔가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단절이 있으면 이게 뭔가가 좀 안 풀리는구나. 꼭 그게 과학적이진 않더라도 좀 그렇구나라는 걸 그때 어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일화였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 외에 다른 치료들이 도움이 될까요? 암이 1기, 2기 또는 3기까지는 표준 프로토콜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기 암일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표준 프로토콜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암이 좀 전이가 됐을 때 좀, 그때는 사실 권하는 치료가 항암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근거 수준이 A, B, C, D 중에 A랑 B가 아니더라도 근거 수준이 C랑 D라고 하더라도 좀 더 환자분의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장기 생존하는데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개 전이암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5%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로 이렇게 환자분한테 권할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한 2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90% 이상이고 5년 이상 생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할 거 없고 그냥 요 항암치료 조금 하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환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장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보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치료 때문에 또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게 있는데 확률은 많이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각 과마다 좀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이 다 그런 쪽 입장이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근데 임상과들 있지 않습니까? 간단체 내과라든지 또 위장관 내과 선생님들은 또 다릅니다. 그분들은 어떤 좀 약간 좀 전인적이고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냉정하게 이것만 하고 이건 눈도 돌아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고 요런 것도 있지만 요런 것들은 특과실이 이래요. 뭐 이런 거 얘기를 잘 하세요. 근데 좀 우리나라가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런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어떤 그런 표준 치료 말고의 어떤 다른 치료들 또는 심지어는 대체 의학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치료법은 어떻게 해서 환자분들이 찾고 있지만 실상은 아마 이런 것 같다 이렇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좀 냉정하게 자르는 것보단 이런 거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근거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프 시술이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하이프가 옛날에 처음 2000년대 중반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좀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이프를 회사에서 쫙 팔 때 처음에 간암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회사 쪽에서도 시장성을 보고 이건 시장성이 아니다 해서 자궁 쪽으로 확 이제 선전하면서 글로 쫙 퍼지면서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하이프는 지금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은 산부인과 쪽, 부인과 쪽 질환을 해요. 그리고 암 쪽으로는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만 남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프에 대해서 어떤 표준 치료 이런 것도 좀 나눠서 설명하면 암이랑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궁 쪽의 어떤 자궁 근종, 뭐 자궁 성근증 이런 쪽은 사실은 영상의학 장비로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MRI를 가이드하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의학 중재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영상의학과에서 해요. 대학병원에서도. 근데 환자들이 처음에는 임상과, 산부인과, 부인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수술로 띄면은 내 인센티브인데 이걸 영상의학과 교수를 토스해버리면은 저쪽 과의 인센티브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학병원이 이제 아산 삼성 이후로 인센티브 제도로 좀 많이 정착되면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하이프 같은 경우도 부인과 쪽으로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많이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싫어해서 좀 약간 대학병원에서 좀 저에 대한 좀 많이 누르고 있는 편이고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표준 치료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표준적으로 꼭 이렇게 하는 치료는 아니고 환자분이 선택해서 또는 의사들이 선택해서 요거는 좀 해보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럴 때 하는 치료고 표준 치료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하이프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간암 환자로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한 80%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때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많이 하는데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화학색전술이랑 그다음에 하이프 같이 한 거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하이프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생존 기간이 길더라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았던 거고요. 몇 가지 환자 사례 기억나는 환자 사례 이제 간암 환자분 사례가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70대 남자 환자분이고 국가유공자
이제 퇴역 군인이세요.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시고 걸걸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간암 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았고 다 표준 치료대도 잘 끌어오시다가 전이가 됐어요. 림프절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동맥 앞에 림프절이 한 7cm 크게 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신경을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콩팥 근처에 또 림프절에 전이가 돼서 이 큰 정맥을 누르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많이 부었어요. 걷기 힘들고 아프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항암밖에 권하지 않는데 항암을 해도 이 통증은 없어지지 않고 종양 크기는 그렇다. 그래서 우선 저도 보니까 처음에 저도 와 이게 뭐 정맥에 혈전증들도 암 때문에 많이 생겨 있고 이분의 자녀 수명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픈 걸 없애달라기 때문에 사실 하이프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좋아질 확률은 한 70에서 한 90% 사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강하게 원하는 거 통증은 내가 조절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그 두 군데 다 하이프를 했었고 하이프하고 나서 통증 금방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암 치료를 했을 때 암 세포들이 깨지면서 이제 암 세포 안에 있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좀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만 항체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강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전신의 그런 암 세포들이 좀 확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도 이제 확 줄어들면서 한 2달쯤 지났을 때 보니까 여기 림프 요도 부종도 다 빠져서 잘 걸어다니고 굉장히 아프지도 않고 암도 많이 줄어도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였는데 그 시점에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강하게 좀 몰아붙였어요. 항암제 하자. 그리고 이분이 항암제 하자고 권유받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어떤 부작용 가능성도 기존 항암제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내성도 좀 덜 생기기 때문에 또 국가 유공자라서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참. 야, 놈들은 그거 어르신 몇백 주고 하신다고 그냥 가시라고 제발 해서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잘 사세요. 한 2년 가까이 됐나 벌써? 잘 사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환자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건 뭐냐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진료 보시잖아요. 혈종내과, 혈액종양내과 저한테 엄청 그 교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젊은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아, 왜요? 하니까 내가 막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엄청 짜증내면서 탁탁 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몇 분 동안 진료 보셨어요? 뭐 한 8분 됐지? 대단하신 거라고. 보통 거기가 2분 지나면 외래가 마비되기 때문에 대개 한 4분, 5분 이상 외래 진료 안 본다고. 선생님은 8분간 받잖냐고 크게 신경 써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놨다가 그냥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좀 보편적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혈액종양내과는 진짜 바쁩니다. 거기 교수님이 2분 이상 환자한테 할애하시면 외래가 그날 다 마비돼요. 그러니까 혈액종양내과 가서 진료 보실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메모해놨다가 근처에 가까운데 보통 평소에 좀 관계 좋은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계실 거잖아요. 거기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어떤 대학병원 그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2분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젊은 암 환자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환경이 나빠지거나 유해 환경 때문에 젊은 암 환자분들이 많아졌다기보단 건강검진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특히 초음파를 좀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 특히 갑상선 암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갑상선 암은 좀 종기가 좀 많이 커져서 목을 눌러서 증세가 있을 때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뭐 이게는 여지가 없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암 환자 통계 보면은 갑상선 암 환자가 굉장히 쫙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음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뭐 2mm, 3mm짜리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유두암 같은 경우 파필러리 캔서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이게 제자리 암이 아닌가? 냅두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좀 너무 천천히 또 전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발견돼서 젊은 암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암은 왜 만성질환인가요? 암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다라기보단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연구자들과 의사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에이즈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에이즈가 80년대 말에 처음 딱 하고 알려졌을 때 에이즈는 걸리면 2년 안에 죽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2000년대 이제 에이즈 약, 항바이러스제 어떤 3종요법 칵테일 약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에이즈가 만성 관리병이 됐습니다. 한 20년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암을 에이즈처럼 만들어 보자. 즉 지금은 이제 전이암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넘기기 힘든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항암제라든지 어떤 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약들을 좀 많이 우리가 칵테일처럼 이렇게 모아서 적용을 해서 한 20년 이상 살 수 있는 만성 관리병, 이제 당뇨양 또는 고혈압처럼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암 환자가 어떤 자세로 암을 대하면 좋을까요? 이제 암도 그 각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암이 만약에 1기, 2기 또는 3기 초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딱 감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한 대여섯 달 동안은 난 그냥 좀 고생할 이러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암 환자분들이 이 암 카페 뭐 이렇게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너무 열심히 찾아보면 뭐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와요. 저한테 특히 이제 유방암 2기 또는 심지어 1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나 암은 이게 어차피 내가 이제 암 카페에 가보니까 수술, 방사선, 항암 이런 거 다 하더라도 결국엔 재발돼서 항암하다가 피폐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수술 이런 거 안 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하이프 해줘. 나 이거 수술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카페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유방암 환자 그런 카페에 남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완치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있고 싶지 않죠. 나 이제 해방됐는데 돌아보고 싶지 않죠. 떠나세요. 남아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소수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치료를 잘 하고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모든 표준 치료 프로토콜 열심히 했지만 금방 재발되고 전이된 분도 분명히 극소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 카페에 다 남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열심히 읽어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특히 3기 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대학병원 프로토콜 쭉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좀 전이암이 되면 좀 환자분들도 좀 많이 낙담하게 됩니다. 정보 같은 게 요즘에는 찾기가 쉽잖아요. 찾아보면 내가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좀 절망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5년 생존율, 장기 생존율이 제로는 아니고 지금 나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어봐도 모든 어떤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너의 현재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 이 현재 삶에 좀 집중을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갖다가 좀 꾸준하게 좀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안타깝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미드 좋아해서 옛날에 미드 같은 거 좀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어떤 그 아빠가 옛날 전직 복서였어요. 애가 이제 백혈병 항암 주사 맞고 있는데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치료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애한테 아빠는 항상 가도 올리고 싸워서 이겨라 얘기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애가 이제 거의 끝에 왔을 때는 이제 아빠가 그 애한테 이제 내려놔도 돼. 다들 내려놓고 넌 잘 싸웠어. 잘했고 이젠 쉬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지금 이 내 몸 상태가 아직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직은 병을 관리할 수 있고 좀 병과 싸울 수 있다면 좀 가도 올리고 한 걸음씩 쭉쭉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몸의 신호가 모든 게 조금 무너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좀 쉬어도 되실 것 같아요. 가드 내리고 옆에 보호자 아들 딸들한테 고마웠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잘 싸웠다. 잘 이렇게 해왔다. 좀 정리하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암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자기 삶을 정리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겨진 가족들 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좀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아마 좀 나 잘 싸웠어. 이제 나 쉴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몸속 대부분에는 혹이 있다는데 맞나요? 되게 이제 요즘엔 건강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의외로 좀 내 몸에 뭐가 있어 패닉 또 스트레스에 빠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에 혹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 자궁 근종 많아요. 근데 자궁 근종이 정말로 정밀하게 검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부검을 해보면 77%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갑상선도 많이 초음파 해보지 않습니까? 갑상선도 이제 여자분들 기준으로는 한 60%까지는 보인다고 해요. 조그마한 결절이 다 있죠. 그다음에 간도 보면 우리가 뭐 낭종이라든지 또는 혈관종 같은 양성 혹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면 한 40%까지는 보이고요. 콩팥의 물독도 거의 한 40% 가까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딘가에 암이 아닌 양성 혹이 있을 확률은 90% 이상 된다. 그래서 건강 검진했을 때 뭐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심드렁하게 뭐 혹 있어요 그러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잉 검진,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잉 진료? 뭐 검진 다 어떻게 같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잉 검진 같은 경우 환자 측에서 이루어지는 과잉 진료가 있겠죠. 뭐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거. 이제 그거는 환자분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료 보건재정 자체에 큰 해악을 끼치겠죠. 근데 그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환자에 의한 어떤 과잉 진료 이런 것보단 의사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는 진료가 과잉 진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영리 목적이 좀 더 큰 그런 어떤 사병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떤 중심을 잡고 그런 쪽은 좀 옛날엔 좀 철저하게 거리를 뒀었는데 이것도 한 대학교 언제부터지? 한 90년대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대기업 병원들은 철저하게 좀 인센티브랑 교수님들 임금이 좀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체계가 거기서만 머무는 게 다 따라하죠. 그래서 대학병원 전반적으로 조금 인센티브 제도가 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어떤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야, 우리 어떤 건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 말고 환자분의 어떤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하지만 쉽게 묻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약간 좀 과잉적으로 저가 학생 때보다는 훨씬 더 과잉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게 약간 좀 걱정되긴 합니다. 대학병원 항상 어떤 논문, 그 논문을 통한 근거 중심으로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접하는 영역에서 자궁 근종을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복강경이 있고 로봇이 있어요. 복강경 그걸로 근종 수술 잘 해요. 그러면 로봇이라는 장비는 근종 치료의 어떤 복강경보다는 좀 많이 비주얼적으로 화려해요. 기능도 훨씬 좋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복강경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의사가 숙련도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기간을 좁혀줘요. 근데 숙련된 의사가 했을 땐 복강경이랑 로봇이랑 결과 차이가 있냐? 이제까지 논문 결과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 있어요. 로봇 수술은 복강경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약간 도킹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싸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복강경은 싸요. 보험이 되니까. 로봇은 비급이 되니까 비싸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로봇이 좋아요. 로봇 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아니 요 따님 결혼시킬 때 이거 뭐 혼수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안 해주실 거예요?
해줄 거죠? 아니 그 미리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좀 멘트 좀 세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근거 중심의 어떤 치료가 좀 왜곡되고 있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다. 그게 조금 우려할 만한. 대학병원은 항상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대학병원 보면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한 군데만 안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기업병원 한 군데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오피니언은 그런 대기업 말고 이런데 대기업 병원이 아닌 병원 가서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완화 치료 단계, 항암제를 안 쓸 수도 있나요? 이제 보통 암 치료는 근치적인 치료랑 이제 완화 치료 이렇게 나누는데요. 또 근치적인 치료는 이제 뿌리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몸 안에서 암을 갖다가 뿌리를 뽑는 치료를 하겠다. 되게 1기부터 2기까지 그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할 때는 되게 항암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완화 치료라는 건 암이 어떤 3기 말이라든지 4기가 됐을 때 의학적인 방식으로는 우리 몸에서 암 세포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치료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만성관리병처럼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제 그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에이즈 또는 당뇨, 고혈압 이런 병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병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병을 가지고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겠다가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완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정상 장기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암으로 인한 어떤 그런 합병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가겠다가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 항암제가 거기에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항암제를 써야 되고요. 단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항암제를 갖다가 안 쓴다기보다 좀 못 쓰죠. 왜냐하면 내성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쓸 약이 없을 때는 좀 못 쓰게 되는 거고 때로는 어떤 환자분의 어떤 내 어떤 치료 철학 때문에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쓸 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가 좀 효과를 좀 많이 봐요. 근데 담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은 항암제 쓸 약이 별로 없고 또 항암제가 좋은 반응을 일으킬 좀 확률이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 나이가 한 70대 중반 한번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분이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내가 이 항암제를 썼을 때 좋은 반응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이며 그 다음에 이 약을 썼을 때도 내가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사는 거다 이런 전망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3개월 더 살려고 남은 삶을 투병 생활을 할 거냐 아니 나는 그냥 항암제 안 쓰고 그냥 남은 삶은 그냥 내 삶으로 살다가 통증 관리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내가 정리할 거야 저는 그럴 때는 그분의 어떤 두 번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삶에 대한 철학 물론 내가 난 끝까지 계속 파이팅 해볼 거야 그럴 때는 항암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암제를 썼을 때 장기 생존할 확률이 많이 떨어질 때 환자분의 나이대가 좀 많이 좀 70대 이상 됐을 때는 선택적으로 항암제를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기라고 하더라도 그건 말기는 아니다. 되게 이제 암이 이제 우리 생명 위협하고 이제 건강을 잃게 되는 순간은 이제 암이 많이 퍼지고 커지면서 정상 장기 기능이 좀 떨어질 때 이제 그때를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말기가 되면 이제 피 검사에서부터 뭐가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간암을 예로 들면 뭐 갑자기 황달 수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말기라고 합니다. 초기 때는 좀 판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피 검사 한 가지만 가지고.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암이 우리 정상 몸 세포들을 장기를 잠식하더라도 주변에 정상 세포들이 좀 쥐어짜서 오버슈팅을 해서 정상 기능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또 이게 막 많이 커지더라도 의외로 피 검사에서는 간 수치 OTPT만 좀 올라가 있고 암 표지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지만 뭐 기능을 갖다가 크게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막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확 넘어서면 갑자기 이제 뭐 황달 수치가 쭉 올라가고 뭐 3, 6, 9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마다 좀 약간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만 바깥으로 좀 돌출된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이 심각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좀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암 같은 경우는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여유분이 꽤 많고 많이 파괴돼도 남은 애들이 열심히 쥐어짭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암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웬만큼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고, 이제 보통 간암 같은 경우 증세가 있다면 황달, 통증, 복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은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암도 이제 조기 암일 때는 치료 핵심은 박멸이죠. 방사선이고 항암이고 두들고 부어서 박멸인데, 좀 암이 좀 전이됐을 땐 이게 통증을 더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 치료하는 거는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진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제 통증은 췌장암 통증인데요. 이게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크게 있을 때, 또는 췌장 꼬리라도 커지면서 이 대동맥 주변의 후봉막 신경을 침범했을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배도 아프면서 특징적으로 등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누우면 특징적으로 더 아파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걸 갖고 사는 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암성 통증 환자분들은 마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깝니다. 이제 마약을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고요. 근데 이 암 때문에 아플 때 이게 암의 어떤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인지 암으로 인한 2차적인 통증인지를 좀 구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췌장암 기준으로 보면 이 췌장암이 신경을 침범하거나 또는 이제 복막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아프죠. 암의 어떤 그 직접적인 침범으로 아플 때 그런 건 1차적인 어떤 암성 통증인데, 이런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침범했을 때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프 같은 걸로 암세포를 직접 파괴시켜서 통증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 2차적인 통증도 있습니다. 암이 이제 복막에 전이가 됐을 때, 이제 복막이라는 건 이제 복벽이랑 장을 이제 얇은 필름처럼 싸고 있는 그런 되게 얇은 막인데, 여기 전이가 되면 이제 점점점점 전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장 운동이 좀 잘 안 되거나 좀 막힐 때가 있어요. 장이 좀 잘 운동을 못하면 이게 좀 팽창되면서 이 팽창으로 인한 통증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신경 차단술, 뭐 하이프 이런 게 별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뭐 진통제 종류를 좀 바꿔본다든지, 또는 이제 배를 좀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가볍게 운동해 보면서 장을 풀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암성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좀 확인해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극히 드문 경우, 이제 제가 경험해봤던 경우는 뭐냐면, 암 환자분들은 좀 진행이 좀 많이 되면 혈전증이라고 해서 좀 피에 좀 혈관에 찌꺼기가 좀 많이 껴요. 근데 그게 이제 폐동맥에 끼게 되면 갑자기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좀 숨쉬기가 힘들어요. 제가 좀 여러 번 봤던 환자분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항암 해주시던 교수님한테 답답해요, 아파요 그랬는데, 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항암제 부작용인 거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만 처방받고 퇴원하셨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응급실로 가셔서 응급검사 CT를 찍어보니까 폐동맥에 막힌 거다. 그래서 응급으로 뚫어서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혹시 항암 치료하시다가 가슴이 좀 아프다, 숨쉬기 힘들다, 그럼 CT 한번 찍어보시기 좀 좋습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암성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이제 막 이런 데가 환자분마다 좀 표현은 달라요. 유리병 깨진 걸로 문지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칼로 이제 저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좀 통증 관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특별한 치료법, 관리법 말씀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리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마약을 굉장히 좀 용량을 높이면 통증은 조절되지만, 그러면 또 의식은 몽롱해지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좀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 환자, 빅5 병원 꼭 가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좀 국토가 이제 좁은 편이면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또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 병원에 가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국이랑 뭐 이런 나라를 보면 주치의제도 확립된 나라는 초등학교 때 보면 내가 학교 배정받으면 담임 선생님 싫어. 그래도 1년 동안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 학교 싫어. 나 그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주치의 딱 그 구역 정해지면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주치의가 사인이 있어야지 난 이 검사를 할 수 있고 저 병원에 큰 병원 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받으려고 되게 빅5 병원에 이름 걸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여기서 제가 좀 문제 삼는 거는 되게 암 환자분들은 진단받은 그 뒤로는 한 달 한 달이 다른데 내가 굳이 저 병원에서 수술 받기 위해서 2달, 석 달 이상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결과가 환자한테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법안을 한번 발의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옛날 의협에서 그 교수 1인당 대학병원 같은 데서 수술을 하루에 5개 이상 걸지 말자.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암 수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5개 이상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빅5 병원 그런 식으로 행해져요. 그러면 교수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수술이 몇 개나 되겠냐? 그러면 그 수술의 거의 좀 상당 부분은 교수가 직접 못하고 펠로우한테 또는 레지던트한테 상당 부분 맡기겠죠. 차라리 어떤 그런 빅5보단 지방 어떤 거점의 국립대 병원 교수한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과정을 교수가 집중할 수가 있고 국립대 대학병원 교수 이 정도면 혹독한 어떤 수련 과정, 검증 과정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5보단 내가 살고 있는데 거점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빅5는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항암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빅5 가겠다고 하면 뜯어 말리고 싶어요. 특히 지방 환자분들이. 왜냐하면 특히나 항암 치료 같은 경우 교수님의 개인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뭐 수술이야 내 손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기가 좌우하는 면도 좀 있겠죠? 근데 항암 주사는 그냥 맥도날드 세트 메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뭐 췌장암이다 간암이다 그러면 1차 약은 뭐뭐뭐며 너의 키와 몸무게를 딱 대입한다 그러면 따다닥 용량이 나와요. 교수의 개인기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난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굳이 내가 이번 병실 나기까지 기다리면서 2-3달 기다리면서 항암 치료를 미뤄야 되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합병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는 이제 골수 기능이 억제가 돼서 백혈구수치 떨어지고 감염, 열 나고 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나는 저기 광주에 살고 있는데 응급실을 서울 잠실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조선대병원이랑 뭐 전남대병원 응급실 가야 되는데 가면 내 기록은 다 저쪽에 있고 날 봤던 교수님들 의료진 다 저쪽에 있고 여기 교수님들은 대면대면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하실 때는 내가 뭐 제주도다, 뭐 광주다, 대구다 그러시면 내 거점 대학병원에서 꼭 항암 받으시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학병원의 교수님이라면 뭐 신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까다롭게 고르신다면 수술하신다. 그럼 교수님의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사이다. 그럼 굉장히 잘하실 거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항암 치료, 특히 빅5 갈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고 좀 험악하게 좀 다루기도 해요. 환자분을 정말 2분 안에 쫓아내야 돼요. 되게 우리 레지던트 때 어떤 교수님께 사인도 줘요. 이렇게 사인 주면 이제 가서 이렇게 끌어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험악하게 다뤄지고 특히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 빅5 병원 주변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뭐냐면 되게 항암제 주사 맞고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입원을 안 시키고 항암제에 들어간 펌프를 달고 집으로 보내요. 이게 집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주변에 이제 요양병원 입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바사 내가 사는 데가 뭐 어디 대전이다, 광주다, 뭐 대구다 그러면 내 사는 데 근처 대학병원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속에 있는 암이 진짜 암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제가 이제 좀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1차 저자의 책보다 그런 2차 저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 지식들을 일반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중간 지식인들의 저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면인데, 근데 이게 또 책을 위한 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책을 위한 책 같아요. 좀 팔기 위한 책. 사실 가짜암을 의사들이 치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책들의 어떤 내용은,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고 여기고 치료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암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담고 있는 건데 조금 위험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아이디어는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 간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영리한 발상이었어요. 간 같은 경우는 혈액 시스템이 세 가지예요. 보통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인데 간 같은 경우는 동맥, 정맥, 그다음에 문맥이 있는데 이 문맥이 장에서 영양분들 독소를 쫙 끌어다 쓰다가 간으로 전달해 주는 혈관인데 정상적인 간세포는 대부분의 어떤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문맥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암세포는 특이하게 동맥으로부터만 받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버리면 정상 간세포는 버틸 수 있겠는데 암세포는 굶겠는데, 그 아이디어에서 색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을 굶겨 죽이겠다. 간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식이요법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머리, 요 뇌랑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만 이용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식이요법으로 포도당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치료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환자분들 여러 분 봤는데 암은 그런다고 해서 잘 안 굶습니다. 내가 기아에 빠지거든요. 대개는 그게 치료 실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마 암세포를 내가 아닌 마치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암세포도 나거든요. 나의 일부분이고 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암을 대할 때 너 죽어라 그러는 거는 나도 죽어라고 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을 죽이기 위해서, 굶기 위해서 나까지 굶는 거는 그냥 나까지 같이 죽는 거 같더라고요. 암의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되게 1차 예방은 이제 말 그대로 1차적인 예방이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 뭐 독성 물질을 피하고 또는 예방 주사를 맞고 하는 걸 1차 예방이고, 2차 예방은 암을 생기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암이 좀 생겼을 때 조기에 검진해서 암을 조기에 치료하자. 이게 2차 예방이고요. 1차 예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예방 주사 접종 같습니다. 암의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암의 발생 원인 중에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중요하고, 여자들 옛날에 많이 걸렸던 자궁 경부암, 뭐 거의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뭐 1, 2위를 다투던 암인데,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PV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암 예방 검진 사업으로 이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좀 시골 지역은 좀 안 됐던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뒷세대부터는 이게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간암 발생 원인 1위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아마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원인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아마 서양처럼 알코올성 간염, 그다음 간경화로 인한 술 때문에 아마 간암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암 환자 녹즙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때 어디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식이요법 개수가 52개다 이런 것도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식이요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식이요법들은 엄청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즙요법도 있고 포도요법도 있더라고요. 포도만 먹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원푸드 요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암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면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 인지질들이 다 빠져나가면 면역세포들을 못 만들죠. 오히려 더 면역 기능을 침해할 것 같고요. 근데 녹즙같이 어떤 생약 성분들을 또 과도하게 먹었을 때 되게 생약 성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오해가 있어요. 이런 생약 성분들은 자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랑 다르게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어. 근데 그건 좀 많이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생약 성분들,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죽잖아요. 독 때문에. 이 생약 성분들이 과도하게 먹었을 땐 간이랑 콩팥에 심각한 독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약 성분을 많이 먹을 땐 이 간과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체 의학이 좀 활발하게 좀 퍼지면서 꼭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한때 90년대 말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과 학회지에 보고됐던 게 허발 헤파타이티스라고 생약 성분론이라는 간염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약 성분들은 간이랑 콩팥에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나 제가 환자분한테 좀 쉽게 설명할 때는 선생님 양약이랑 한약이 섞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개 이제 대학병원에서 항암제를 쓸 때 이 환자분의 어떤 그런 콩팥 기능, 그 다음에 간 기능을 고려해서 거기에 어떤 굉장히 어떤 적정 수준, 좀 어퍼 리미트까지 쫙 용량을 정해요. 근데 당연히 그 용량을 정한 거는 환자분이 이 항암제만 쓸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환자분들이 어서 몸에 좋다는 생약성분을 같이 막 이렇게 몸에다 부어요. 그러면 갑자기 간이 셧다운 되거나 콩팥이 확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경우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간암 환자 좀 3기였지만 그래도 색전술 가지고 잘 꾸려가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조금 이제 잘 꾸려갔지만 또 욕심이 생겨서 생약 성분들 좀 확 드셨다가 갑자기 간부전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암 환자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약간 조심스러운 혹시 이쪽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들이 팔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나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이제 의약품은 굉장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처음에는 좀 관리 감독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먹는 건데 그러면서 좀 규제 법안들이 미국 얘기입니다. 좀 나오다가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시장이 꽤 커지면서 이 업체 로비력이 좀 막강해지면서 그런 법안들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정말 이게 몸에 정말로 이게 주장하는 바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충분하게 있는지 또는 약간 몸에 해로운 게 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감독이 좀 소홀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적용되고 있어서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효능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저널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라는 광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저널이 굉장히 어떤 근거가 좀 충분하고 인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좀 의사들이 많이 보는 저널도 있지만 그냥 난립해 있어요. 많은 그냥 우리가 이름도 듣도 못한 저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다 실어줘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식품이 효과 있어요 또는 우리 건강 보조 약제가 효과가 있어요라고 논문 내고 그걸로 마케팅으로 좀 파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일단은 뭐 이게 정말로 특효약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프로 암 치료 효과가 있나요? 하이프 기대 효과는 일단 직접 암세포를 파괴하겠다. 이제 항암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인 치료라서 이게 직접 암세포를 갖다가 줄어들고 죽는 게 한 2달 뒤에 CT를 보고 나서 판정을 해요. 효과가 없네? 그럼 약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즉시 암을 파괴한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제 통증 같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치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이프 치료를 했을 때 암성 통증이 좋아질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효과를 좀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가상 내성이라고 해요. 실제 화학적으로 만든 내성은 아닌데 이런 물리적으로 이제 섬유질을 만들어서 항암제가 잘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가상 내성이 있는데
하이프로 했을 때는 이제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랑 또 면역. 이제 사실 하이프 치료하면서 제가 좀 은근히 좀 환자들 좀 많이 기대하는 건 항암 면역 반응이 좀 전신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길 좀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렇게 암세포들이 깨졌을 때 암 안에 있는 단백질이 노출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그게 전신에서 확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 효과,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기대 효과 가지고 하고요. 물론 강한 열을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건 초음파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는 건 우리 산전 검사할 때 보면 애기한테도 할 정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다. 단점은 뭐냐? 한계점은 뭐냐? 이제 초음파는 공기를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폐라든지 대장, 위장 이런 데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암들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전 중에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열인데 이제 중추신경은 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 두개골 또는 척추뼈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두개골 뇌가 있고 그 척추뼈 옆에는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 쪽에 혹시 열이 전달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두개골이랑 척추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이프암 치료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 시장성. 예를 들어서 이제 고주파 열 치료? 그거는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게 식약청 보건부 장관 허가 받을 때 허가를 끝내주게 받았어요. 그게 허가를 끝내주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질환,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당시는 모든 고용의 종량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잘 받았어, 그 회사에서. 그래서 고용의 종량인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파 그 온열암 치료 기계는 허가를 너무 잘 받아서 쫙 퍼졌어요. 하이프는 안타깝게 그 뒷세대예요. 허가 받을 때 처음에 이제 그 허가 받을 때 간암, 췌장암, 유망암 이런 쪽을 다 임상 실험해서 데이터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해요. 너 이거 간이랑 췌장 2개 다 허가해 줄 수는 없어. 하나만 골라. 회사에서 좀 고민하다가 간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 범위가 굉장히 좀 좁아졌어요. 시작점이. 그러면서 이제 온열암 치료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퍼질 수 없는. 왜냐면 적응증이 좁으니까 시장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프가 이제 처음에 갈 때 대학병원으로 갈 때 저는 마케팅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케팅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재단 쪽에 행정 쪽이라도 이런 데 좀 높으신 분들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해요.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좀 물러나거나 좀 잡음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기계도 거기서 좀 나와야 돼요. 사실 카톨릭 계열로 좀 많이 퍼질 수 있었는데 잡음 때문에 좀 못 퍼졌던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장성이죠. 암 쪽으로는 이게 시장성이 막 좋지는 않아요. 자궁 쪽으로 시장성 많이 좋아요. 자궁 근종이라는 건 꽤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진단도 많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옛날에 90년대 말에 처음에는 이제 그 자궁 근종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딱 보였다가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프로토콜이 좀 어버버해서 이걸 척추 마취를 하고 하이프를 했는데 척추 마취하면 이게 다 마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내가 때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환자 피드백이 없어요. 자궁 뒤쪽으로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좌골신경으로 이제 에너지가 잘못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좌골신경 손상이 와요. 그래서 첫 케이스 성공적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시술 케이스 몇 번 하다가 당 간부 높으신 분의 좀 부인분의 다리를 절개 만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토콜 중단, 그리고 암 쪽으로 프로토콜 만들어서 퍼지면서 우리는 암으로 들어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 쪽은 절대 그럼 마취하면 안 되고 그냥 수면으로 하자 하면서 프로토콜 정비하고 나서 보니까 자궁 쪽이 시장이 더 커, 좋아. 그러면서 확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암 쪽으로 마케팅을 좀 자궁 쪽으로 확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이제 자궁 쪽으로 좀 새로 받으면서 자궁 근종 그 허가 받을 때 제가 거기 그 위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허가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과 쪽으로 팔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이프 하는 데는 다 부인과 쪽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에는. 그래서 간혹 이제 환자분들은 좀 약간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처음에는 자궁 근종으로 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암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암이 먼저였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그런 이제 어떤 흐름 때문에 암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습니다. 하이프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췌장암 쪽으로는 통증 때문에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들. 이 전이암인 경우에는 항암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 특히나 간회전이 됐을 땐 요거랑 요거 같이 하는 걸 권하고요. 특히 최근에 기억이 남는 환자는 전이성 간암인데 보통 전이암은 수술을 못 하는데 대장암 간전이는 문백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왔다는 가정하에 좀 수술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 좋아요. 그래서 대장암 간전이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이 환자는 수술을 못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근데 이분도 저한테 온 거는 뭐 큰 기대가 나 지금 항암하고 있는데 뭐 수술 좀 기약이 없는데 확 좀 이렇게 줄어들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하이프 하고 이게 한 2달 만에 70% 이상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이런 케이스는 이제 하이프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간전인데 덩어리가 너무 크다. 아, 이 덩어리가 좀 작아지면 좀 수술할 수 있겠다랄 때 항암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거 같이 하는 걸 좀 많이 권합니다. 암 크기를 줄이는 하이프 치료는 어떤 원리인가요? 일반적인 원리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 한 3주 뒤에 만났다. 이 얼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당연히 죽고 죽은 세포들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분해해서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종양들도 이렇게 딱 죽여놓으면 죽은 세포들은 이제 분해해서 이제 사라져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암 쪽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이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양성호,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하이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양성호는 경계가 있어. 가피라는 어떤 껍질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껍질 안에 있는 거 다 괴사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얘는 예수가 아니야. 부활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 3개월 지나면 평균 한 볼륨이 한 30에서 50% 줄어들고 1년 지나면 70%에서 90%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 만에 몇 프로가 줄어들지 통계치가 좀 있어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통계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암을 내가 치료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암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무섭게 공격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괴사를 시켜도 이게 줄어드는 게 크게 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항암제 이런 것들을 또 내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잘 억제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3개월에 한 30에서 50%, 1년에 70% 그렇게 줄어들고 혹시나 항암제가 그 안으로 쫙쫙 잘 들어갔다. 그럼 항암제 효과도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처럼 한 2달 만에도 70% 이상 확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전신 면역 반응. 간혹 이제 그런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될 때, 전신에서 유도될 때는 제 환자분 중에 한 난소암 간전이 70대. 근데 저한테 오신 건 이것 때문에 왔어요. 목에 림프도 너무 커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근데 보니까 간이 너무 심하게 와 있어서 제가 이건 2번째로 할 거고 나 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간을 냈는데 간 쪽에서 전신 면역 반응이 확 유도되면서 이것도 같이 확 줄어들었던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 그래서 전신 면역 반응이 확 유도되는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좀 드물게 그러나 유도되면 굉장히 좋다. 항암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항암하시는 분들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내가 암에 왜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크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포스럽겠죠. 어두운데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갈 때도 무서운 거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암에 대해서도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암에 왜 걸렸을까를 갖다가 찾게 되면서 어떤 생활 습관, 식생활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거기 좀 과도하게 좀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식생활 이거는 잘못했어. 그러면서 암에 나쁜 음식들을 좀 배제. 설탕, 아이스크림, 라면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정갈한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큰데요.
근데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항암이라는 게 대부분의 항암 약제는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들 다 공격을 해요. 대표적인 암세포죠. 그렇지만 우리 머리카락도 그렇죠. 머리 빠지고 그 장 점막도 그렇습니다. 이게 왕성하다 보니까 이 장 점막들이 탈락되고 위축돼요.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못 먹는 와중에도 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생각하면서 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말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단백질, 인지질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인데 그래서 항암하실 때 자꾸 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너무 가리려고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암과 잘 못 싸우고요. 항암으로 인한 또는 암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장 점막세포가 점점 탈락되고 이제 얇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 장에 세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장 점막이 튼튼할 때는 이런 균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온몸에 퍼지지 않아요. 근데 장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 이 균들이 이걸 통과해서 우리 몸에 잘 퍼집니다. 그러면 잘 못 먹었을 땐 이제 항암하면서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장 점막의 두께를 잘 유지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물이라도 계속 먹어서 장 점막을 일단 튼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 제가 드릴 때 항암하시는 중에는 설탕물도 상관없다. 드셔라. 아이스크림도 상관없다. 드셔라. 강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일단은 머릿수 지우세요. 무조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암이 안정기에 됐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좀 가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몸이 갑자기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입맛이 떨어지고 뭘 먹으면 자꾸 개워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되는데 그때 뭐든지 내 입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신 거라든지 또는 달콤한 거 그런 것들이 좀 잘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내가 뭘 잘 먹을 수 있는지 음식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이거 넣어야 됩니다. 그 입에 잘 넣으시면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잘 먹는 환자랑 못 먹는 환자랑 결과 차이가 꽤 큽니다. 저 환자분 중에 췌장암 엄청 컸던 환자분 계신데 이분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분 항암하러 가실 때 간식 챙겨 가세요. 물론 억지로 좀 먹는 것도 있지만 난 배고프면 힘들다고 막 드세요. 막 주사 맞고 있는 와중에 드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래 사세요. 과자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암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명확하게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췌장암도 유전적인 소인, 나이, 뭐 성별, 특히 남자가 좀 더 잘 걸리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정말로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무섭다. 그럼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좀 근거가 명확하게 얘기하기 조금 부족해서 그러나 좀 연관이 좀 깊을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췌장암은 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잘 퍼지는 것도 있지만 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암들은 항암제 라인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약이 안 듣거나 내성이 생기면 이걸로 바꿔 하는데 췌장암은 몇 가지 없어요. 우리가 쓸 탄약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제 췌장암 주변은 유독 섬유질들 딱딱한 걸 좀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암을 갖다가 좀 갑옷처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주사 맞으면 이게 다 혈관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췌장암 주변에는 이런 딱딱한 섬유질들이 이런 정상적인 혈관들을 많이 방해해서 항암제가 잘 도달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프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하는데 그렇게 하이프 가지고 이런 췌장암 둘러싸고 있는 이 섬유질들을 좀 깨주면 좀 항암제가 좀 잘 들어갑니다. 아무튼 췌장암은 섬유질들을 좀 딱딱하게 많이 만들어내서 좀 항암제를 좀 방해하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습니다. 췌장암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암이라는 게 전조 증세가 사실 없다라는 게 이제 물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만져가면서 좀 뭘
발견할 수 있는데 췌장암은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가 이제 후복막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조 증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실질적으로 전조 증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증세는 뭐냐면 요즘에 좀 당뇨 환자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내가 갑자기 살찐 것도 아니고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당 조절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약을 좀 더 용량을 늘려야 되겠어. 요럴 때 CT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췌장암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약간 좀 초기에 흔들리는 게 이 당 수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당뇨가 갑자기 특별하게 내가 뭐 살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조절이 안 돼. 그럼 약간 좀 과잉 진료인 면도 있긴 하지만 CT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T 찍어보면 그래도 췌장암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진짜 초기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 때 발견이 됩니다. 췌장암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췌장암 중에 이제 한 70%는 췌장 머리 쪽에 있고 한 30%는 이제 꼬리 쪽에 있는데 췌장 꼬리 쪽에 있는 암은 수술하기 쉬워요. 그냥 꼬리랑 비장이랑 잘라내면 되는데 이제 외과 수술 중에 뭘 잘라서 갖다 버리고 끝나는 수술은 쉬워요. 근데 잘라서 드러낸 다음에 이 정상적인 이 해부학적인 경로를 다시 재구성해줘야 되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근데 췌장 머리 쪽 암은 이제 췌장의 대부분인데 암에 되게 수술이 어렵습니다. 췌장 머리를 자르면서 12장 잘라내야 되고 위 잘라내야 되고 3분의 2, 그 다음에 뭐 담도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르고 나면 이 횡한 걸 갖다가 다시 이어줘야 되거든요. 췌장이랑 남은 소장 이어주고 이 소장이랑 위랑 이어주고 이 소장에다가 담도 이렇게 끌어다가 또 이어줘야 되고 복잡하게 이어줘야 돼요. 이어주는 문제가 뭐냐? 있는 것도 어렵고 이어준 다음에 좀 셀 확률도 좀 많고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수술이. 비교하자면 이제 췌장 몸통 꼬리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좀 암이 좀 커졌을 때 증세가 좀 빨리 옵니다. 등 쪽에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좀 생긴다든지 췌장액이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런 이제 췌장 그런 머리를 거쳐서 12장으로 지나가는 그 췌장액 길이랑 담즙이 나오는 길이랑 한 군데서 만나요. 그럼 췌장 머리에 암이 있으면 그 구멍을 압박을 해서 물론 췌장액도 좀 막히지만 이 담즙이 잘 막혀요. 그럼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노랗게. 췌장 머리에 암이 있으면 좀 커졌을 때 전이 되기 전에도 좀 증세 때문에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 췌장 꼬리 쪽에 암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암이 막 커져도 증세가 좀 별로 없어요. 잘 모르고 결과 언제 많이 발견되냐면 이게 간으로 전이가 돼서 진짜 많이 퍼졌을 때 진단된 경우가 많아서 너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예후가 안 좋습니다. 췌장암, 최근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췌장암은 제가 학생 때인가 입학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진짜 안 좋았어요. 쓸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폴피리농수, 젬시타빈, 아브락산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젬시타빈만 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젬시타빈에다가 아브락산 병행요법을 쓰면서 생존율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이 아브락산을 개발한 의사가 특이하게 양리학자가 아니고 외과 의사인데 패트릭 슈앙이라고 이게 발음 좀 어려워. 이 사람이 중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말로 하면 황씨인데 한자로 슈앙? 이게 발음 좀 어려운데 아무튼 황 씨가 아브락산을 갖다가 붙이는 걸 딱 개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또 머리가 돈 버는 쪽도 좋아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거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LA 레이커즈인가? 구단도 인수하고 여러모로 이 사람이 빅스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췌장암 치료를 그런 세포독성 항암이랑 면역 항암제랑 면역 세포랑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전의 약물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표현대로 오케스트라 요법이라고 해요.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빵 하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전의 약물을 조합해서 아마 생존율을 높이겠다 해서 임상 전 단계의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건 약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돼요. 이런 논문들은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학회지에 발표하기 전에 이런 투자자들 있잖아요. 되게 이제 약간 우리랑 달라요. 그쪽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교수들은 처음에 학회지에 발표하기 전에 이제 어떤 임상 전 단계 논문을 이런 빅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JP 모건스 뭐 이런 데 사람들 모아놓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야, 나 이거 결과 좋아. 전망 있어. 투자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결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췌장암도 이런 다양한 기전의 어떤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 치료는 되게 이제 전신 치료랑 국소 치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암이 우리가 전이 됐을 땐 우리는 전신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CT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전이암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냐면 CT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전신 어딘가에 다 암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전이암은 전신암이다. 전신 치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근데 그 암 덩어리로 인한 어떤 합병증들도 있고 또 암 덩어리를 좀 깨줬을 때 어떤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덩어리에 대한 국소 치료법들도 있죠. 대표적인 건 수술이죠. 전이가 안 됐을 때는 수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수술을 못할 때는 거기다 국소 치료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주파 용해술, 뭐 아주 옛날에 알코올 소작술도 있었고 마이크로웨이브 소작술, 냉용해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국소 치료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소 치료법들이 간암에는 다 쓰여요. 근데 췌장암에는 이 국소 치료법들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소 치료법들은 대부분은 이런 긴 어떤 젓가락 같은 걸 갖다가 긴 젓가락 같은 걸 이제 찔러 넣어서 그 끝에서 생긴 에너지로 이렇게 종양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건데 간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고 주변에 뭐가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국소 치료할 게 많아요.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잖아요. 앞에 12장이 감싸고 있고 췌장 바로 뒤쪽에는 대동맥 또 그 바로 또 위쪽에는 상장감막 동맥 같이 정말로 이제 크고 중요한 혈관들이 이걸 감싸고 있는데 이걸 찌르려고 할 때 와, 이거 찌르기 쉽지 않습니다. 장을 뚫거나 혈관을 뚫기 때문에 사실 췌장암에는 그런 국소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이프 같은 경우라든지 중입자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몸 바깥에서 에너지를 쏘는 거기 때문에 하이프는 초음파 에너지고 중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입자를 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췌장암 쪽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쪽으로는 국소 치료가 해볼 만한 게 그런 하이프랑 어떤 중입자 치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췌장암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췌장암 치료 사례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이분도 어떤 가족분들의 지지가 꽤 컸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요즘 분답지 않게 뭐 다른 어떤 조카분들 이런 분들 잘 건사시켜서 교육까지 시켰던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췌장암 걸렸을 때 사실 이분 환자분 상담 제일 처음 온 게 뭐 아들, 딸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온 건 조카였어요. 아, 조카도 아니구나. 조카 며느리였구나. 이분은 꼭 살아야 된다고. 뭐 가족사 얘기하면서. 근데 이분이 제가 CT를 봤을 때 아휴 저도 좀 한숨 쉬었던 게 췌장암 크기가 9cm예요. 되게 췌장암 크기는 2cm, 3cm, 9cm면 굉장히 거대한 크기라서 야 이거는 좀 많이 힘든데. 근데 이 환자분이 이제 진단받은 것도 통증. 우선 첫 번째는 내가 통증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치료를 갖다가 했어요. 하면서 한 가지 더 기대했던 건 이걸 갖다가 적은 열 에너지로 좀 많이 파괴시키죠. 의학적인 얘기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파괴할 때 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 좀 많이 깨져 나올 수 있게 유도하면 면역 반응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걸 기대하면서 치료를 했고 치료하고 나서 이제 바로 통증은 금방 좋아졌어요. 일단 통증이 좋아지면 잘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환자분 암 크기가 점점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항암제도 잘 들어가게 해줬고 또 큰 덩어리 안 깊숙하게 그 다음에 깨주면서 항암제 효과도 분명히 증강시켰지만 이제 아마 암세포가 이렇게 깨지면서 전신 면역 반응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봤을 때는 그게 한 2.3cm로 굉장히 작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컸던 게 줄어들면서 보면 이제 꼬리 쪽에 조그맣게 매달려 이렇게 줄어들어서 거기 대학병 교수님도 요거 외과 쪽 한번 보자고 이제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 환자분입니다. 여러모로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 그 다음에
통증이 해결되고 사실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한 3기 환자분들의 가장 큰 어떤 그런 목표는 암 덩어리가 줄어들고 이 혈관이랑 떨어져서 사실 이제 췌장암 3기 환자분들이 수술 많이 못 받는 이유는 상장감막 동맥이랑 붙어서예요. 이걸 자를 수가 없거든요, 수술하면서. 그래서 요거랑 떨어져서 나 수술 받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이 환자분 굉장히 컸지만 수술 받을 수 있게 잘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췌장암 3기 환자분들이 가장 목표로 삼는 어떤 그런 결과였습니다. 9cm 암이 2.3cm로 줄었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셨어요, 환자분이. 나 그냥 지금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 수술 안 하면 안 돼 그러길래 두 가지를 좀 짚었어요. 일단 많이 줄어들고 CT 보면 암세포가 없는 것,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포담에서 어딘가 요 주변에 살아있는 암세포는 있다. 예를 든 게 이제 그 식도암 환자분이었어요.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들은 케이스 얘기인데 이제 식도암 환자가 굉장히 경과가 좋아서 PET-CT를 봐도 암세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식도는 내시경 검사가 쉽잖아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세포담에서는 좀 있더라. 그래서 PET-CT에서는 없더라도 아마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사례 얘기해주면서 선생님도 그 끄트머리에 없어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세포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췌장 환자분들 장기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방법은 수술이고 어쩌면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시피 한 건 수술이다. 아직 나이 60대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수술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수술 너무 겁내지 마라. 췌장 머리 쪽 암은 좀 굉장히 어렵지만 꼬리 암 요거는 자르고 버리는 거다. 그냥 수술합시다. 라고 설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지금같이 이 치료법을 계속 이어갈 때는 이 치료법에 마침표가 없다. 항암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성이 생길 거고 언젠가는 이것도 쓸 약이 없어진다. 수술하고 나서 우리 마침표를 찍자. 그렇게 아마 수술하자고 이제 설득을 했었습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거 우리 좀 야비한 시험 문제 중 하나인데 의대 다닐 때 정답이 뭐냐면 전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암은 사실은 전이암이에요. 대장이라든지 폐 뭐 이런 데서 전이가 잘 되고요. 특히 이제 대장에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간에 암이 생겼다. 가장 흔한 원인 전이암이고요. 다른 데서 암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원발성 간암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B형간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모자보건이 아직은 잘 안 됐을 때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B형 간염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암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문신은 많이 하더라고요. 눈썹도 하고 요즘에 이게 뭐 팔 뭐 이런 많이 하더라고요. 패션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신이 좀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는 이게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불법? 의사가 문신하면 합법인데 이제 문신은 샵에서 하면은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알아도 모른 척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의 어떤 관리 감독이 없어요. 문신 같은 거 할 때 이 소독이라든지 일회용 그런 침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썼던 거 쓰다 보면 이런 사실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신으로 통한 감염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마약으로도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보통 마약 주사 이거 할 때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어디 당당하게 못 구하고 얘가 썼던 거 내가 쓰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B형 간염, C형 간염 미국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안젤리나 졸리? 이분은 참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그 C형 간염 가지고도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어렸을 때 그 마약 좀 했는데 그때 C형 간염 걸려서 기사 내용대로라면 뭐 거의 간경화까지 갔다고 좀 많이 힘들어했다. 이제 그런 기사까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주사, 문신 도구는. 그래서 문신도 제 생각엔 이것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가 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진짜 안 좋죠. 간이라는 게 어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쪄도 문제예요. 특히 이제 좀 비만이신 분들은 간에도 지방이 껴요. 지방간. 그것 때문에 간에 어떤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찌신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신다? 간에 진짜 쥐약이죠. 다이어트도 간에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을 뺄 때도 간이랑 콩팥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연예인들 갑자기 뭐 나 한 달에 한 20kg 빼서 10kg 빼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그런 분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V에. 그 갑자기 한 달에 한 10kg 이상 빼면 간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급성 어떤 간염 또는 간 부전도 올 수가 있고요. 콩팥 기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kg, 20kg 뺐다가 갑자기 간 기능이 셧다운 된다든지 콩팥 기능이 갑자기 확 급성 신부전이 빠지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는 뭐냐면 한 달에 3kg입니다. 한 달에 3kg 넘지 않게 빼는 거고요. 아니, 한 달에 3kg씩만 빼도 많이 뺍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3kg. 내 간이 건강한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간단한 피 검사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 검사해서 보면 되게 이제 많이 보는 수치가 AST, ALT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는 간 세포들이 좀 깨질 때 나오는 그 효소 수치라서 이제 그 수치가 좀 올라가 있으면 내 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직장인들 좀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좀 올라가 있어요. 뭐 한 50, 60, 심지어 80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혹시 가까운 동네 내과 한번 뽑아보세요. 좀 올라가 있다. 그럼 술 좀 2주에 한 번꼴로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급성 간염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확 올라가죠. 급성 A형 간염일 때는 뭐 1000, 2000 확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ST, ALT는 이제 간이 힘들어할 때 올라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간암일 때도 암이 막 퍼지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간암이 좀 많이 진행되거나 또는 간경화가 좀 많이 진행되면, 너무 많이 진행되면 더 이상 깨질 간세포가 없잖아요. 오히려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 대신에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황달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런 데드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쫙 떨어지고 이게 쫙 올라간다, 이 크로스가 된다? 그럼 뭐 갑자기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황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간암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없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여유분이 많은 장기예요. 그래서 파괴가 심하게 돼도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세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간암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태다. 대표적인 게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이겠죠. C형 간염이라든지. 그러면 매년 꼭 1년에 한 번씩은 피검사. 피검사는 간 기능 포함해서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그런 간암일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초음파 매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간암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간 기능 검사,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대장 내시경도 꼭 40대 이상이면서 술을 많이 먹는다. 꼭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 많이 먹으면 대장암 진짜 잘 걸립니다. 술은 꼭 간에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대장암 생각하면 술은 꼭 끊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술을 그냥 먹진 않잖아요. 특히 뭐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바에서 그냥 술 이렇게 먹고 안주는 뭐 이렇게 부스러기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술 마실 때 보면은 삼겹살 쫙 두르고 먹지 않습니까? 이 내 배에다 이게 삼겹살 기름 쫙 두르면 간도 힘들고 대장도 힘들고 그냥 간이랑 대장이 쌍으로 발암률이 확 올라간다. 근데 또 술 마시면 담배도 좀 많이 피지 않습니까? 기름기, 술, 담배 3종 세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진단 당시에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80% 이상은 수술을 못 하고요. 근데 수술을 한다면 수술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구획 절제술. 어떤 거냐, 간은 한 8개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담도라든지 혈관에 따라서 그 8개 블록으로 이렇게 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간암 절제 수술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 자를 수는 없고 그런 구획 따라 이렇게 날려요. 뭐 2개, 3개, 4개 그 구획을 따라 날리는데 만약에 이제 암이 너무 크거나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면은 이제 구획을 자를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거고, 또 간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간경화가 좀 선행돼 있습니다. 간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과에서 계산을 해봐요. 간을 이 정도 잘라내면 남은 간이 기능이 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네. 그럼 수술을 못하는 경우. 크거나 다발성 또는 간경화일 때는 그런 수술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획 수술이 못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간 이식 수술이에요. 간을 세로로 바꾸는 거죠. 어떤 경우에 결과가 좋냐면 간암은 초기인 경우, 암은 초기인데 간 요쪽 구역에 그냥 3cm짜리 하나 있어 수술을 못해.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왜냐? 간경화가 심해서. 그럴 때는 간 이식을 하면 예후가 꽤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암이 좀 많이 퍼져 있다. 또 간암 가지고 좀 오랫동안 색전술 끌고 갔는데 더 이상은 색전술도 안 될 것 같은데 유일한 답이 이식이에요. 그래서 이식했을 때는 좀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재발이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내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식을 받았을 때 꼭 필요하지만 이런 면역 억제가 또 암을 또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좀 많이 진행됐을 때 그런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 결과가 좀 좋지는 좀 않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제가 조금 우리나라 약간 좀 과잉 쪽으로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을 걸로 생각될 때는 되게 외국에서는 그런 걸 점막을 설명하면서 좀 이식을 좀 자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독특한 효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간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떼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암은 초기지만 간경화가 심할 때 그때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암이 좀 많이 진행됐어. 막 색전술 여러 번 했고 그럴 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간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그분도 항상 이제 가족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도 이제 간암 때문에 이제 뭐 처음에 수술도 받았죠. 이제 그 다음에 폐 또 남은 간 여기저기 좀 전이가 되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돈이 많아서 삼삼도 1억 원어치 넘게 먹었는데 뭐 효과는 없었다네요. 선삼이. 그래서 왔는데 뭐 이분도 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부분 쪽으로 좀 색전술을 걸면서 제가 하이프도 했고 아마 이분 같은 경우 좀 덩어리 큰 것들이 깨지면서 좀 전신의 면역 반응이 좀 확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에 전이된 것들도 직접 치료는 안 했지만 좀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좀 거동하기 힘들어하다가 치료받고 나서는 이제 제주도 그 골프장 다니면서 좀 잘 사셨는데 기억이 남는 건 자주 오셨는데 올 때마다 항상 와이프가 같이 와요. 항상 매번. 근데 매번 싸워. 내 입장에서 진료실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싸우는데 그래도 끝까지 부인이 따라오대요. 그래서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암으로 고생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암의 어떤 각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또 암 종류마다 좀 다르고요. 만약에 암이 내가 1기, 2기다.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좌우 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눈 딱 감고 어차피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 것도 표준 프로토콜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방식을 권하거든요. 그대로 쭉 가는 게 좋고요. 좀 암이 진행됐을 땐 결국에 이제 항암제에 좀 많이 의존하게 되고 되게 이런 치료들은 좀 마침표가 없습니다. 계속 마침표 없이 가는 치료라서 좀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이제 환자랑 가족분들이 좀 겪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히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유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좀 따뜻하게 지지해주면 뭔진 모르지만 이 환자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진행이 된 암 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은퇴학교라고 했을 때 저도 이름 듣고 나서 볼 때 이제 직장 생활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셨구나.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 나왔던 말인데요. 혹시 뭐 배다전승에서 뭐 사제들의 인생의 4단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뭐 그 황우석 그거 다큐멘터리 다룬 감독이 이제 인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황우석한테도 해줬던 얘기인데요. 인생의 단계가요. 이 사제들은 이제 배다 시대 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10대 때입니다. 이제 10대 때 스승의 집에 가서 거기 기거하면서 이 경전을 이제 암송을 계속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사제로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독립을 해서 내가 사제로서 제2를 집전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제2를 집전하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그 재단의 불을 갖다가 내 몸 안으로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의식을 거쳐요. 그 재단의 불을 꺼트리고 그 재단의 불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이제 숲으로 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숲에서 나와서 좀 유랑을 해요. 이제 요게 이제 불교로 전해진 게 만행입니다. 만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은퇴학교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인생이 아마 세 번째 단계, 아니면 네 번째 단계겠죠. 가장으로서 또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 하시고 아마 이제 남은 짧지 않은 긴 남은 인생을 아마 좀 더 내면이 좀 깊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